원재료에 ESG의 미래가 있다. 우리 서진석 이노소셜랩 연구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석입니다. 저는 생물 기반 순환경제, 그 중에서도 농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망,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닿게 되는 게 농장, 목장, 숲입니다. 우리가 순환경제를 얘기할 때 농장, 목장, 숲 단계에서 순환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순환경제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농업 쪽에서의 순환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지구상의 30%는 농장과 목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30%는 농업혁명으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는 농업혁명은 인류의 최대의 사기다. 농업혁명은 산업혁명만큼이나 인간과 환경에 폐해를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세계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벗겨진 30%의 지구는 더 이상 자연환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절망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속가능성은 우리 사람의 몸으로 된다면 농장, 목장, 숲은 모세혈관일 것입니다. 그 모세혈관 내에서 지속가능성이 발현되지 않는 한 우리의 몸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중에서 19%는 사육 및 재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이 있습니다. 지금 온실가스의 최고 정점을 낮춰서 궁극적으로 넷제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배출원은 줄이고요. 흡수원은 늘리면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배출원이 100% 나오고 있는데요. 자연격리, 가장 많이 하는 게 땅과 식물이죠. 그 다음이 바다입니다. 이 자연격리가 그만큼 격리를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잔존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배출원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연격리를 늘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생물 기반 순환경제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자연격리, 그 중에서도 농업 기반의 자연격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농업에서 어떤 순환경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타고니아가 자회사로 만든 식품자회사 프로비전스의 시도가 되겠죠. 이 얘기는 좀 더 뒤에 해보겠습니다. 이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길러 올리자라고 하는 그 취지는 파타고니아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였습니다. 이본 시나드는 되살린 농업이 지구온난화의 진정한 해결책이자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파타고니아의 마지막 실험을 농업에서 찾았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돌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농업혁명으로 지구 표면의 3분의 1이 벗겨졌습니다. 이 3분의 1을 다시 되살림으로써, 즉 순환경제의 고리를 이어내면서 우리 기후위기를 지켜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농업의 순환경제에 대한 바로미터를 하나 좀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파모일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짓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가 파모일입니다. 파모일에서 지속가능성 문제, 순환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 삶도 순환경제, 지속가능 경제의 기반 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이쪽에 서 있게 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 파모일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될 텐데요. 파모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즉 콩기름보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6% 정도가 파모일 식물성 오일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요?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렴할까요? 바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그 열대우림의 파괴 비용을 가격에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대우림 파괴의 원인 중에
70%가 바로 팜오일이라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열대우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화면은 위장 환경주의의 한 화면입니다. 고위방화로 불타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데요. 여기에 길러진 팜오일은 결국 거쳐 유니레버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만이 아닙니다. 카길, 네슬레, 그리고 우리의 식탁, 비누, 샴푸 이런 모든 것에 이런 것에 대한 영향에 우리는 그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파괴되고 있는 지역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57%의 팜 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2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25년 사이에 팜 오일 등의 이유로 인해서 열대우림이 50%나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값을 치르지 않고 값싼 생산에 의거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팜 오일을 바로미터 중에 하나로 봤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기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는 제3자 인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즉 RSPO, 지속가능한 팜오일 라운드 테이블이었는데요. 2004년도에 WWF, 즉 동물보호기금과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좀 늦은 시도였죠. 그리고 여기에 RSPO 관련되어서 RSPO가 인증한 팜오일만을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팜오일을 소싱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전 세계 팜오일의 3% 이상을 구매하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유니레버가 바뀌면 팜오일 산업이 바뀔 수도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팜오일을 통해서 100% 지속가능한 팜오일을 공급받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RSPO 인증받은 품목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니레버가 팜오일 산업에서 역량이 지대하고 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오일을 소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대우림은 파괴되지 않고 있을까요? 순환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사진은 2019년 9월달 그린피스가 인도네시아 잠비 지역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린피스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요. 이렇게 고의로 방화가 일어난 지점 약 10,000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10,000개를 추적해 들어갔죠. 어느 기업과 어느 가치사슬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RSPO와 연계된 그 지점이 75%나 됐고요. 유니레버 공급망과 연계된 곳이 무려 8,900개였습니다. RSPO 인증, 우리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지속가능한 팜오일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순환경제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 RSPO는 이런 한계를 낳고 있나요? 제가 두 가지에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SPO는 대부분 팜오일 산업계가 참여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단체는 회원단체로 0.1%만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WWF라든가 기업 친화적인 이런 NGO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이런 지속가능 RSPO의 인증 수준을 높이기가 어렵겠죠.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속가능성은 저는 라스트 원마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맨 마지막 농장, 목장, 숲 단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거기서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팜오일의 생산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죠. 지금 RSPO나 유니레버가 추적하고 있는 곳은 기름 생산 농장까지입니다. 지금 유니레버도 1600개 이상의 기름 생산 공장을 추적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칠만합니다. 그렇지만 이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어떻게 산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추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니레버는 제3자 인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환경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니레버가 이렇게 제3자 인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증도 안 하고 있는 기업 대비 물론 보다 나은 진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기업 사례를 한번 볼까요? 러쉬입니다. 러쉬는 팜오일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러쉬 역시 2006년도와 2007년도에요. RSPO 회의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다시는 RSPO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요. 자신이 비누에서 팜오일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품의 품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제품 매장에서 자신의 손에서 팜오일을 제거합시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고객들을 참여시키면서 그런 캠페인을 벌여나갔습니다. 끊임없는 제품 개발을 통해서 2010년도에는 품질상으로도 매우 우수한 팜오일 없는 비누들을 연달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쉬 모든 제품에서 팜오일을 없앴습니다. 러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한 사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랑우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 팜오일 때문에 지난 약 20년 동안에 오랑우탄의 85%가 사라졌습니다. 수마트라에는 지금 현재 14,600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쉬는 자신의 오랑우탄 비누를 14,600개를 만들어서요. 고객의 참여를 이끈 것이죠. 이것 중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전액을 이 대산림 유기농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차 캠페인만이 아니라요. 2차 캠페인까지 벌였어요. 2차 캠페인은 비누에다가 산푸바에다가 SOS를 새겨 넣어서 이 위기를 고객들에게 자각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캠페인과 2차 캠페인의 수익금 전액을 산림보건과 대산림 농업으로 실현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러쉬는 이렇듯이 자신의 제품에서 팜오일을 쓰지 않고 그와 더불어서 좀 더 나아가서 대산림 농업의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례를 볼까요? 닥터 브로너스입니다. 닥터 브로너스는 비콕 기업이기도 하는데요. 대산림 유기농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닥터 브로너스 역시 2000년대 중반 팜오일의 문제를 심각하게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RSPO 인증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통적인 방식대로 팜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아프리카 가나 지역의 아셈 지역에서 찾았는데요. 그런데 방문해 보니까 매우 생산시설이 열악하고 안전환경도 좋지 않고 이런 작업의 생산성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아니라 자매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즉 다른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그 회사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닥터 브로너스 직원이 1년에 사회 5회 정도 방문해서요. 농업 방식이나 생산기술, 그리고 인력 육성을 돕고요. 공정거래 프로젝트, 보통은 공정무역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가격 대비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그 가격은 그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에게 쓰고 싶은 것에 쓰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쪽의 프로젝트를 협력을 하면서 자신의 제품을 대산림 유기농 방식으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브로너스 이것을 탄소 농사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역동적 농림업 이런 방식을 또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신의 모든 제품, 팜오일만이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도 대산림 유기농 방식으로 농림업을 시행을 했고요. 2020년 세계 최초로 대산림 유기농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유니레버는요. 벌채 금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림 벌채 금지, 그리고 이탄지역 개발 금지, 노동자 착취 금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빈 구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RSPO 인증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유니레버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접근은 환경적으로 치명적인 폐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줄인다 하더라도 순환경제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반면 닥터 브로너스와
특히 러쉬는 팜오일을 제거하지만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데요. 데살린 유기농은 유기농 방식 외에도 거기에 토양 건강, 동물 복지, 공정 노동 이런 가치를 추가해서 데살린 유기농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것의 가치는 환경과 인간의 플러스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의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순환경제이자 회복경제입니다. 회복경제는 파괴경제와 달라서요. 의도와 무관하게 그것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식으로 순환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회복경제라고 합니다. 많은 선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순환경제와 회복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지속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기업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업은 자신의 기업조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은 하나같이 되살림,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러쉬, 닥터브루너스 그리고 수많은 비콕 기업들이 이런 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팜오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압축판을 통해서 순환경제의 모습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데살린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경제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데살린 유기농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순환의 가능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4분의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로데일입니다. 이분은 데살린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에요. 로데일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여기 밑줄 한번 보시죠. 데살린 유기농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요. 유기농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 땅과 사람, 동물을 건강하게 되살리자. 즉 과거에 우리의 어떤 순환경제 방식들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주창한 것입니다. 그 라턴랄,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 토양에 있는 최소 50%의 탄소가 지난 수세기 동안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돌려야 되겠죠. 이 탄소를 되돌리는 것은 데살린 유기농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경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갈지 않는 것이죠. 땅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에서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 최대의 격리원입니다. 그러나 이미 농업을 통해서 지구의 피복이 벗겨지면 이미 탄소가 공기 중에 배출되고요. 또 경작하게 되면 땅속에 가둬져 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경작하지 않으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미생물 증식, 토질이 좋아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요. 피복작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 토양은 석유만큼 유한자원입니다.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대평원은 1년에 1인치 정도가 벗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탭이나 다른 쪽에 보충하지 않으면 60년 만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복작물을 심으면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고요. 여기에 질소 고정하고 인, 아연, 칼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린 유기농업의 가장 좀 중요한 두 가지 특징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 실제로 탄소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조사한 결과 관행농업 대비 데살린 농업은 땅속의 토양 농도가 4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땅을 갈지 않고 식량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웨스 잭슨이라는 분입니다. 다년생 작물을 육종하는 분인데요. 이 분은 랜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랜드 연구소를 76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이 랜드 연구소는 다년생 작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밀, 콩, 쌀, 수수, 지방 농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게 단연생 밀입니다. 단연생 밀을 길러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단연생 밀을 길러내게 된다면 크게 두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산림 유기농이 추구하는 가치와 똑같이 일치합니다. 예를 든다면 토양은 유한자원인데 그 유한자원을 땅에 붙들어 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 농장 목장이 30%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반절만 땅을 파헤치지 않고 단연생 작물로 심게 된다면 지구상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모두 흡수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이런 목적으로 단연생 밀을 육종하고 있는데요. 이 단연생 밀을 육종한 지 벌써 올해로 3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전에 단연생 밀 컨자라는 품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진에 보이고 있는 이게 단연생 밀입니다. 이 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3m고요. 많게는 5m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 밀의 표면적을 펼치게 되면 축구장 하나 정도의 넓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분은 연구원인데요. 연구원이 들고 있는 단연생 밀 컨자와 그 옆에 있는 단연생 밀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토양과 이산화탄소 저장에 어느 쪽이 도움이 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컨자는 생육 환경이 제한적입니다. 추운 지방에서만 자라고요. 앞에서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요, 알갱이가 매우 작습니다.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상용화에 대단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상용화할 것인가 라는 것 필요한데요.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단연생 작물 상용화에 기여한 일본 신화들 파타고니아 창업자입니다. 파타고니아는 2012년에 지구를 되돌리기 위해서 그 식품 자회사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제품들이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2016년에 내놓은 롱루트 에일 맥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수입되고 있지 않죠. 미국에서도 홀푸드마켓이나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방문하시면 홀푸드마켓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 파타고니아가 이렇게 롱루트 에일을 통해서 단연생 밀을 쓰기 시작하자 다른 제분소나 빵집, 빵회사에서도 단연생 밀 컨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델 연구소에서는 파타고니아 말로 단연생 밀을 상용화하는데 커다란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와일드 아이디어 버팔로라고 하는 이런 소셜벤처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대산림 유기농업을 축산업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회사는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땅을 갈아엎지 않고 땅을 갈아엎는 경작을 줄일까?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질문들이 대산림 유기농에서 고민하는 것이죠. 버팔로처럼 입이 뾰족하지 않는 동물들은 이렇게 식물의 뿌리까지 갉아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방목을 하고 이것을 자연적으로 해도 이 땅을 보존할 수 있죠. 그것은 미국의 원주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살리고 땅, 표토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이것을 가지고 파타고니아에 협력하게 되는데요. 이 농장을 운영하는 두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1996년부터 이렇게 농장을 경영했고 실제 파타고니아에게 대산림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가치를 깊게 각인시키는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2014년도에 이 회사에 임팩트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거해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버팔로 6호를 파타고니아가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스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파타고니아는 농업만이 아니라 목축업, 그 다음에 어업에서도
대살림 유기농업을 실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구 환경을 되돌려 놓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입니다. 행동주의 기업가 닥터 브로너스의 3대 CEO인 데이비드 브로너입니다. 이 닥터 브로너스는 미국에서 유기농 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데일 연구소는 매년 그 오가닉 혁신상을 개척자상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상은 매우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상을 파타고니아 이본 시나드보다 1년 먼저 2016년도에 받은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브로너입니다. 닥터 브로너스는 2000년부터 유기농 관련된 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이렇게 화장품 회사 최초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대살림 유기농을 실현해 왔습니다. 파타고니아보다 먼저 그런 가치를 직접 농업 현장에서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4명의 인물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생존해 있는 3명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대살림 유기농 인증, 대살림 유기농 연합을 만드는데 주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파타고니아 닥터 브로너스 랜드 연구소는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대살림 유기농 인증을 2017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 이외에 그 다음 토양 건강, 동물 복지, 그 다음에 사회적 공정성 이런 부분까지 다 통합해서 단 하나의 인증으로 이 가치를 통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표준을 2018년도에 만들고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 이 인증을 하려고 하는 닥터 브로너스와 같은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인증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5월 최초로 닥터 브로너스가 대살림 유기농 인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코코넛 오일 맨 오른쪽 아래에 보면 대살림 유기농 인증, 즉 실버 라벨이 보이시나요? 네, 이런 방식으로 대살림 유기농 인증을 시작하고 있죠. 이 내용을 시작할 때 유승권 이사가 이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또는 회복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사슬 전반을 거슬러 올라가서 원재료 단계, 특히 농장, 목장, 숲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순환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환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환경제 할 때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순환경제의 한 영역의 중요성, 그리고 이 중요성을 붙들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보여주고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 생물에 대한 순환 경제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식품 기업들이 가끔씩 만나면, 우리는 뭐 플라스틱 포장 어떻게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바꿔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더 중요한 건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라면 봉지, 과자 봉지, 과자 포장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식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또는 이 사례로 들어주신 팜유라든지 모든 과제에 들어가 있고 뭐 라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팜유라든지 이런 어떤 농산물들을 어떻게 더 이 탄소를 많이 가두는 방식으로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하게 토양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식품 기업들 할 일이 되게 많겠죠. 그냥 사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른 농작물을 가져올 것인가. 그럼 뭐 식품 기업 중에 그럼 농작물만 해당이 되나요? 어업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생선 가격이 예전에 저희가 우리나라 고등어, 우리나라 오징어 너무 잘 먹었었는데 지금은 노르웨이 고등어 먹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산 오징어 먹고 칠레 오징어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이미 어족이 씨가 말랐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어족뿐만 아니라 아주
바다의 기본적인 그런 해조류라든지 지금 산호마저도 다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죽음의 바다가 되고 가고 있는 게 우리 이 한반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우리가 채취하는 이런 그 농산물이나 또는 이 수산물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할 것이냐.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식량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지구온난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식량이 제대로 못 성장하게 되고 그걸로 인한 이 식량난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실제로 지금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생물 기반에서 순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